11장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의 핵심 내용은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이 나올 거고요. 의사결정의 개념, 의사결정의 유형,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상황,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과정, 이런 거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관련되어서 집단 의사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의 의사결정을 위한 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쉬운 예로 우리 인생은 뭡니까? 선택의 연속이다. 그게 의사결정이죠. 일어날 것인가,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 누굴 만날 것인가, 어떤 책을 볼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그죠? 다 의사결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의 의사결정보다는 우리가 이제 경영을 배우기 때문에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의사결정에서의 오늘날 경영 환경에서의 의사결정은 크게 더 빠른 변화, 더 복잡성, 불확실성 이런 경영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상당히 옛날보다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이 어려워졌다. 맞습니다. 더 빠른 변화, 인터넷의 보급이고 정보 기술의 발달로 그 다음에 더 복잡성, 그쵸? 다양한 게 융합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변해가다 보니까 불확실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지금 오늘 잘 내렸다 한들 그게 또 며칠 사이에 좀 지속이 돼야 되는데 또 환경이 또 워낙 급변하게 또 다르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또 맞춰서 또 다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시급성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한다. 그럼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모집을 해야 될 거고 의사결정을 몇 명을 또 뽑을 건가. 왜 또 이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가. 그죠? 왜 이직을 하는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죠? 또 외부의 환경에 또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더 많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판세에 맞춰서 또 경제적인 어떤 부분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당에 따라 야당에 따라 또 판세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존 바이든 대통령은 인기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 이제 돈을 많이 이제 풀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가 변동에 따라서 금리를 막 올려야 되는데 또 금리를 또 막 올릴 수가 없죠. 또 전체적인 어떤 미국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잘 살아나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데 경기가 안 살아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는데 또 막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너무 비싸지면 물건들이 또 그것도 막아야 되니까 미국도 많이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자, 더 빨리 해야만 한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진 개인은 없다.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사실 정보의 의존이 낮아진다. 그렇죠? 결과에 대한 확실성이 낮다. 그렇죠. 시행착오를 통해 진화한다. 더 빨리 해야만 한다. 그래서 자동차의 신모델이 너무 빨리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책도 옛날에 비해서 새로운 책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진 개인은 없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사이먼이 추천한 경제 학상을 받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이 주장한 건데 이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의사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론을 펼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 자, 그래서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맞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된다. 그게 다 의사결정이다. 조직의 경영자 조직의 경자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 뭐 자금이 문제인가, 지금 직원들이 많이 나가려고 이직을 하는가, 아니면 지금 경쟁사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죠? 안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고객이 지금 이 물건을 살 수가 없는가, 그럼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이죠. 식당이 거의 뭐 배달업종으로 다 이제 전환을 했었잖아요. 뭐 식당으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배달을 했는데 결국 배달을 한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매출 올린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맞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자는 관리 과정인 계획, 수립, 조직화, 지휘, 통제, 관리의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다. 맞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구성을 짜고 어떤 누구를 지휘를 맡겨서 지휘하고 통제할 건지 제대로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될 건지 될 수 있도록 따라서 경영자는 조직의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경영자의 대부분 활동은 바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일이다. 결국 경영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집단적 의사결정은 김정은한테는 안 맞는 거죠. 공산주의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죠? 네. 자, 우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 의사결정 1년의 합리적 대체안 중에서 하나의 대체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선택해서 평가하고 실행해서 다시 또 평가를 해보는 과정을 갖는 거죠. 자,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면 하나의 정확한 해결책만 결정하는 과정이 문제 해결이라면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대체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어떤 그 솔루션을 선별해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각각의 특정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엔소프, 그죠? HI 유형,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 딱 봐도 전략은 최고 경영자, 관리적은 의사결정은 중간 관리자, 업무적 의사결정은 현장 관리자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먼, 아까 했죠. 사이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정형적 의사결정, 비정형적 의사결정 있습니다. 자, 엔소프 보면 전략적 의사결정 말 그대로 기업의 내부보다는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큰 주요 전략으로 잡죠. 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결정, 제품의 UX, 제품을 더 추가할 것인가, 뭐 감소시킬 것인가, 배치시킬 것인가, 시장의 선정, 뭐 이에 필요한 제자원 배분, 뭐 이런 의사결정이고요. 책임은 주로 제품 경쟁이 있으며 조직의 목표 설정, 성장 계획, 제품 시장의 진입 이런 부분을 의사결정할 때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만약에 뭐 전략적 의사결정, 뭐 그다음에 중간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 그렇죠?
자, 이제는 관리적 의사결정이네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인 조직의 재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성과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의 조직화에 초점을 둔다. 맞죠? 그래서 방금 앞서 했던 전략적 의사결정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의사결정이죠. 중앙관리자가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의사결정 내용은 인적 자원의 개발, 훈련, 자본, 원자재 등의 조달 및 획득, 그죠? 조직 구조의 결정, 자금 및 정보의 흐름, 유통 경로, 입지 선정 등 같은 의사결정을 포함한다. 했습니다. 인적 자원의 개발 훈련, 그 다음에 그죠? 자본, 원자료 이런 거, 조직 구조의 어떤 결정, 자금 및 정보의 흐름, 유통 경로, 입지 선정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적 의사결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 의사결정은 다 낮은 단계죠. 자원의 변환 과정이다. 자원이 이제 들어왔으면 변화를 해야 되니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니까 회의 경영청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고 주로 기능별, 제품별 자원의 배분 일정 계획 문제를 주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재고 수준 결정을 하고 가격을 결정한다. 연구개발, 월간 생산 계획을 포함한다. 이게 업무적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먼의 정형적 의사결정. 이거 정형적이니까 항상 기존에 반복적으로 하던 거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의사결정 포함 표준적인 절차나 관리적 지침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 쭉 해오던 거니까 의사결정 문제가 잘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없이 이루어진다. 해오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형화할 수 있으니까 의사결정 매우 단순하면 주로 과거의 해결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죠? 오퍼레이션 리서치, 그죠? 오퍼레이션 리서치로 수학적 모형이나 컴퓨터의 자료 처리 등을 프로그램화된 모형에 해결되는 거 많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도 정확하고 그러나 반대로 이제 정형적 특징이 뭐냐? 주로 하위 경영체에서 수행된다. 상위가 아니고요. 또 단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적인 문제에 초점이 된다. 조직 내부 요인 간의 관계가 분명한 폐쇄 시스템 간의 수행된다. 한마디로 외부와 단절된 그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의사결정의 문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체안의 평가 기준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정형적 의사결정은 대개 자의적인 의사결정으로 현재 조직을 계속 유지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걸 특별히 바꾸는 거 없이 그런 정형화된 어떤 물품의 개수나 이렇게 되겠죠. 해오던 대로. 자, 그 다음에 비정형의 의사결정은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일회성이다 예상치 못한 예외적인 의사결정, 경영 문제 해결책, 솔루션이 나오겠네요. 자, 정형적 의사결정과 같이 프로그램하기가 어려운 의사결정. 한마디로 일회성이라 했으니까요. 신제품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 조직의 지역사회 관계, 갑자기 좀 틀어지거나 회사의 공해 문제로 소음 문제 이런 걸 기타 등등 언급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떤 신제품, 경쟁사가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회사는 못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럴 때 위협이 오죠. 그죠? 시장에서의 신제품의 실패, 또 요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의사결정. 그때 삼성이 그 휴대폰을 만들다가 배터리가 불이 나가지고 전량 회수해가지고 다 불사질을 했죠. 불 지르고 나서 이렇게 했죠. 제대로 된 걸 다시 만들자. 이런 결정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비정형적 의사결정 수시로 일어날 수 있겠죠. 자, 비정형적인 의사결정 특징은 주로 최고 경영청. 정형적인 거는 아까 하루 이전에 했고요. 장기적인 예측과 조직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예상할 수 없는 핵심적이고 성공의 문제를 주로 대상하기 때문에 위기 극복의 의사결정이다. 그게 뭐라고요? 비정형적 의사결정. 위기 극복을 위한 의사결정이다.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의사결정에 여유가 없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최적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의사결정 위험을 최소화할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최고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게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미 정형화되어 있으면 기존 해온 대로 하면 그냥 짝짝 뭐 수치화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공장의 어떤 공해로 주변 마을에 뭐 암 환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럴 때 암 환자들이 우리는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보상금을 이렇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5억씩 줄게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주민들과 합의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주변에 암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 장치나 이런 공해 예방 시설을 갖추든지 아니면 공장을 전체적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마을을 이전하도록 도와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자체하고 노력을 해서. 자, 의사결정 대체하는 의사결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당연하겠죠. 특정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대체안을 분석하고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도구를 의사결정 모형이란다. 맞죠? 모형이란 현실을 단순화시킨 것을 말한다. 특히 의사결정 모형에는 계량적 의사결정 도구를 지칭한다. 자, 확실성화의 의사결정 또는 위험화의 의사결정. 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지금의 어떤 우리의 의사결정 상황을 보면 확실성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극히 드물죠. 다 정형화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 상황이 수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요동치고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나 이런 대선을 앞두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시장도 웅성웅성 물러내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다음 차기 대통령한테 이제 바톤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미국이야 뭐 재선을 다시 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게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죠?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대체안의 실행 계획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정확하고 측정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존재하며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해야지 완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시장 원하죠. 원한데 사람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큰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자, 위험화의 의사결정. 자, 대체하는 실행 성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원하는 성과를 초래할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고 대체안과 각 대체안별 잠재적 결과, 비용의 관계에 관한 확률적 수준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위험화의 의사결정도 있겠고 대부분은 불확실성이죠. 대체안의 실행 성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결정의 상황이 일어날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확실성 하면 대체안이 이렇게 딱딱딱딱 나와 있었겠지만 위험한 의사결정은 이게 이제 확률로서 그죠? 1에 가까울수록 또 확률치가 높은 거고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은 대안은 이렇게 많이 두지만 어느 대안이 딱 맞는지 이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위험 수준이 확실성과 불확실성 낮냐 높냐 관리 통제 가능성이 낮냐 높냐 이런 경우죠. 방금 말한 대로 확실성 중간 위험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높다.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상황은 불확실성하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걸 놓고 보겠죠. 그렇지만 기존의 것을 참고해서 비슷하게 일어난 상황을 참고해서 한다면 좀 위험할 수 있겠고 모든 것이 기존에 해왔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확실성의 어떤 관리 통제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과정. 자, 경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 해가지고 자, 비공식적 문제 해결에 의존하는 경우 자, 공식적 문제 해결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거나 과거에 이와 유사한 문제 발생했을 때 이용한 의사결정, 동일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과거에 진행해왔던 그 형태대로 그냥 해보는 거죠. 문제를. 그 다음에 자, 의사결정에 관한 어떤 권위에 의존하는 방법. 권위. 자, 특정 문제에 관한 전문가나 상위 경영자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과거의 문제 발생했을 때 이용한 설계를 동일하게 그냥 그죠? 기존에 동일하게 하는 거 있고 비공식적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저 권위 있는 사람 그죠? 뭐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아니면 뭐 상사. 소위 철학에서 말하는 사전적 추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전적 추론이 뭐냐? 어떤 문제에 관하여 피상적인 가장 논리적이거나 분명한 해결책을 선택한다.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런 솔루션을 찾으려면 그 사전적 추론을 통해서 논리적이나 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안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자, 의사결정의 종류를 보면 자, 최적화 의사결정 이런 건 사실 없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족화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그 밖에 심리학적 문제 이론을 중심으로 한 자기 발견적 접근 방법 이렇게 그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적화의 의사결정. 자, 물론 이제 모든 의사결정은 최적화의 의사결정을 하고 싶죠. 모든 정보, 모든 걸 다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합리성의 개념에 기초한다. 합리성, 모순이 없고 가치를 최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모순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모순이 없을 수 없겠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정하에 한다면 모순이 없고 가치를 최대화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의사결정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한다는 것이다. 주관적이 아니죠. 의사결정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고 최저가의 모형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며 목표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말이 최저가의 의사결정이지 사실 이 조건에 딱 맞는 의사결정은 지금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저가 의사결정 모형은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라고도 한다. 최저가의 의사결정을 다른 말로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라 한다. 어떤 의사결정이 어떤 다른 어떤 이익에 개인에 편중되지 않고 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적 의사결정 내포되어 있는 가정들 목표 지향적이다. 의사결정자가 단일에 그리고 확실히 규정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고 모든 대안의 평가 기준이 있고 또 우선순위 의사결정 기준과 대안들에 대한 수치를 할당할 수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 덕목을 매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결정 기준에 따라 모순이 없고 할당된 가중치 시간이 경과에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때그때 막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종 선택은 성과를 최대화한다. 그래서 최적화에 내린 의사결정이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성과가 좋은 걸로 이어져야만 이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때 가능한데 최저가의 의사결정 과정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담아둬야겠죠.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문제를 잘 정리하고 그 정리된 문제 속에서 대체안을 개발을 하고 그 대체안을 개발된 것을 평가를 하고 일단 해봐야 되겠죠. 선택해서 개발을 하고 어떤 평가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해서 실행을 옮깁니다. 다시 문제의 정의, 대체안의 개발, 대체안의 평가, 그 다음에 대체안의 선택, 대체안의 실행, 다시 대체안의 평가, 그 다음에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대체안의 평가가 두 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의. 자, 모든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중간고사를 여러분이 문제를 내기로 했죠. 내가 시험 문제를 내고 여러분 답을 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그 책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수업 방식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맞추는 데만 급급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내가 문제를 내보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서로 학생들끼리 막 공유하고 나눠보고 하면 또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이런 문제를 내서, 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못 맞추겠네. 이러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경쟁자의 문제는 경쟁자가 어떤 경영활동에서 현재의 상태와 원하는 상태 간의 차이가 있을 때 마찬가지다. 그래서 워낙 그 어떤 문제가 예를 들면 성과를 높이는 것인데 목표치를 높이는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하고의 차이에서 성과를 높이려면 뭔가 차이가 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대체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없다면 굳이 그죠? 그 기준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재의 상태와 원하는 상태 간의 차이의 인식, 현재의 상태와 어떤 기준 간의 비교를 함으로써 가능하다. 문제의 정의. 문제가 뭐냐?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니까 이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인생이 문제 없는 게 인생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인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 뭡니까? 그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한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비교하고자 하는 기준이 과거의 성과,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전에 설정된 목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직 내 또는 다른 조직에 있어서 하고 단위의 성과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준점들이 꼭 그죠? 내 집단 내에서 있겠지만 외 집단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조직에서. 경영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압박을 갖는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경영자가 직면하는 할 수 있는 압박에는 조직의 방침, 제품의 납기 이런 걸 같은 어떤 경영활동의 완료 시기, 재무적 위기, 상위 계층의 어떤 기대, 매출액의 하락에는 성과 상의 이변과 같은 의사결정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정리될 수 있겠네요. 돈이 지금 없다. 위기죠. 경영청의 어떤 기대하는 바하고 지금 성과가 직결되지 않는다. 위기죠. 매출액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위기죠. 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올릴 것인가? 경영활동의 완료 시기 언제 할 것인가? 자, 문제점입니다. 경영자가 직면하게 되는 의사결정의 문제의 원천이 되고 현재의 성과가 조직의 경험한 과거의 성과 수준 이하가 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죠. 금년 매출, 작년 매출의 감보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조그만 중소기업들 많겠죠. 이 소기업, 자영업자들 많은 겁니다. 즉 비용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또 비용이 증가할 경우 또는 종업원이 이직이 증가할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정리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판 계획부터 이탈했을 때 이것도 이제 다시 또 문제 정리해야 되겠죠. 출판 계획 기준으로 경영자가 예상하거나 기대한 것이 달성하지 못했을 때 또 수정해야 됩니다. 달성한 이익 수준 예상보다 낮거나 어떤 부서의 활동 비용이 예상을 초과하거나 활동 비용이 그 마이너스죠. 어떤 프로젝트가 예정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자 이런 것 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문제 조직 외에 조직 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을 위반하는 것은 의사결정자 외에 조직 외에 조직 내의 사람이 새로운 의사결정 문제를 위반하는 경우다. 납기 지연 고객이 불평을 한다. 맞죠? 상위 경영자가 새로운 성과 기준 설정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더 힘들어진다. 종업원이 사직을 한다.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경쟁 기업의 성과가 자신의 성과에 미치는 경우, 미치는 경우 경쟁 기업의 전략의 활동이 자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죠?
한마디로 경쟁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나 새로운 생산 공장, 관리 기술을 도입한다면 그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앞으로 기업이 최첨단화되거나 가면 그런 어떤 공정 과정을 새로 이렇게 비용을 추가해서 배정해야 되겠죠.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못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대체안의 개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 과정. 가능한 대체안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하나의 대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모든 대체안을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대체안에서는 명확한 해결책이나 표준적인 해결책, 독창적이거나 핵심적인 해결책 모든 해결책이 포함된다. 명확한 해결책, 표준적인 해결책, 독창적이거나 핵심적인 해결책, 해결책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게 제대로 시행하고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합니다. 대체안의 평가, 실행 가능성 분석, 인적, 물적, 재무적 이용해서 문제가 없는지, 대체안 만족도 평가, 의사결정의 상황에 따라 대체안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 대체안에 가능한 결과 예측, 가능한 결과는 특정 대안을 선택하면서 조직의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체안을 시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 걸 분석해야 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대체안을 실행하는데 비용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체안의 선택입니다. 그걸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합시다. 된 거죠. 다음에 이제 대체안의 결과 평가에서 실행하는 가능성, 만족도, 예상 결과, 가장 타당성 있는 대체안을 선택하게 되겠죠. 최고의 효율성과 효과성 따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객관적 수학적 분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게 되면 좋은데 경제와 의사결정을 위해 주관적인 추정치나 가중치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다 객관화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화와 최대화를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이게 되는 건 아니죠. 자, 하나의 의사결정과 상황은 조직의 다른 구성원의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대체안이라도 관련된 모든 목표를 최대하거나 완전하게 달성할 수는 없다. 가능한 겁니다. 그 대체안이 모든 최대치와 최적화 시킨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대체안 선택은 단일의 대체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다중의 대체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자, 생산 능력 증가 문제에서 20% 생산 능력 증가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하여 달성하고 나머지 10%는 자사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 달성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네요. 다른 단일의 대체안이 아니라 다중의 대체안. 그 중에 대체의 생산 능력 중에서 20% 능력을 증가하는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서 달성해야 됩니다. 20%는 10%는 자사의 능력 확장이죠. 한마디로 은행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안 되니까 다른 은행을 인수 합병해 보는 거죠. 자, 대체안의 실행입니다.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대체안이 선택되면 그 대체안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단계.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프로그램. 대체안의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직 구성원의 반발. 아직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되니 못 되니 막 여러 가지 입을 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실험을 해보고 대체안의 실행 결과를 평가를 하고 새로운 의사결정을 위한 피드백도 하는 것이다. 자, 실행 결과 효과는 대체안 실행을 요구하는 결과를 창출하는가를 분석하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행 결과 효과가 적은 경우, 다음 같은 몇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했더니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이전에 고려했던 다른 대체안을 또 선택하거나 의사결정 문제나 상황을 잘못 정리한 경우는 새로운 의사결정을 결심하고 있거나 대체안의 선택은 잘 되었으나 실행에 따라 잘못된 경우는 구체적 행동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다시 설정합니다. 자, 만족하여 의사결정 보입니다. 만족하여 의사결정. 최적화 의사결정은 경영자가 의사결정 관련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일단 합리적인 거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반박하죠. 모든 의사결정이 모든 정보나 대안을 알려줄 수 있는 사실성에 하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말했죠. 의사결정 기준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상황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체제가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는가? 따라서 완전한 합리성 하에서 지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보다는 어떤 제약 하에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사이먼의 주장이 나온 거예요.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추구한다. 최적화보다는 이 정도면 충분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쓰고 만족하의 해결책에는 제한된 합리성과 점정주의가 개념이 있다. 만족하의 의사결정에는 제한된 합리성과 점정주의 볼까요? 자, 제한된 합리성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사이먼이 하버트 사이먼이 제안한 합리적 의사결정에는 문제의 성격, 해결책에 관한 부적절한 정보보다 완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간, 경제적인 비용,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지적 수준의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합리적 의사결정 문제의 성격, 해결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보다 완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간, 경과, 경제적 비용,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없는 등의 한계, 지적 수준의 한계를 해결해야 된다. 한마디로 모든 그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 중에서 딱 결정을 내리면 좋겠지만 그 정보를 다 모을 수 있는 시간과 자본이 없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합리성을 의사결정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에 대한 성과를 제대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만족스러운 의사결정, 성과만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이 된다. 회사 돈만 많이 벌면 그 주변에 종업원들이나 아니면 그 소비자들이 출근하는데, 그죠? 의사결정이 하는 복잡한 문제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만 추출하여 단순화된 모형을 만들고 그 단순화된 모형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모든 내용을 다 뭐 알아보고 하면 좋겠지만 그건 힘드니까, 그렇죠? 단순화된 모형 범위 내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점정주의는 뭐냐? 최대화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기보다는 가장 최근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대안과 비교해가지고 차이가 적으면 많이 차이 나니까 차이가 적은 걸 통해서 가는 겁니다.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성과의 새로운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발견적 접근 방법. 자, 도버스키와 카네먼이 의사결정에 심리학의 정보처리 유형을 적용하여 사이먼의 제한 합리성 개념을 확장하여 설명한 것이 뭐라고요? 자기 발견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놨네요. 의사결정이라는 의사결정 단순화시켜요. 자기 발견 원리, 주먹구식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인 기법이기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심리적 원인을 설명한다. 그럼 자발적 의사결정 안에는 이용 가능성이 좋으냐, 또 대표성이 되느냐, 아니면 기준 설정 및 조정이 가능하냐 이건데, 자, 그래서 자기 발견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의사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의 가능성을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에 대비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자, 원리상 자주 발생하는 사건을 해상하기 위해 용이하다. 이용 가능성. 따라서 기억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사건이 미래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기억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게 또 그걸 또 잘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고, 이 가정은 주로 과거의 경험을 중점 두고 있다. 아하. 이 개념에 의하면 의사결정자는 과거의 의사결정 가운데서 가장 기억이 잘 된 대안을 선택하는 게 이용 가능성입니다. 과거의 기억 중에서 가장 좋은 올바랐던 의사결정을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러나 인간의 기억은 어떤 사건 최근에 어떤 발생하고 경험이 얼마나 생생한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대표성. 어떤 사건이 발생 가능성 이전에 존재했던 사건의 범주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자, 신제품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특정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를 한다. 그러나 신제품 자체가 과거의 제품과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 비교해가지고 신제품 성과 평가하는 데서 과거의 특정 제품과 비교해서 평가한다. 대표성이네요. 기준 설정 및 그 다음에 조정. 의사결정할 때 어떤 초기 가치 기준에 출발하여 최종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그 수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조금의 인건을 결정할 때 작년의 인건을 초기 기초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기준 설정 및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전 회사에 얼마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좀 더 뻥튀기 하는 사람도 많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기초해서 월급을 주니까. 초기 가치 하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관련된 다른 중요한 기준을 강구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서로 다른 상이한 초기 가치를 이용하여 상이한 의사결정이 된다. 의사결정의 주관성이 개입이 쉽지 않다. 그 다음 마지막 집단의 의사결정이에요. 집단. 조직의 의사결정이 경자 개개인이 아닌 집단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좋습니까?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하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잘 되고 또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 참여되어서 적용 가능하기엔 집단이 훨씬 쉽겠죠. 맞습니다. 그게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조직 의사결정은 위원회, 태스크포스 팀, 팀과 같은 집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다. 집단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을 개인 단독하는 경우보다 의사결정의 질을 증가시키는데 감소시킬 수 있다. 맞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장점이 뭐냐 보면은 보다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단독을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많은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 집단에 많은 양의 정보,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 많은 대안을 개발할 수 있고 또 해결책의 수용 가능성도 아까 말했던 대로 훨씬 빠르죠. 집단으로 같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합법성, 그죠? 네. 민주적인 방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조직 내의 의사결정 합법성을 증가시켜준다. 만약 개인의 의사결정자가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협의를 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고 있을 때면 의사결정이 일반적인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집단 의사결정은 이러한 오해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독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합법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혼자 나가보면. 근데 집단적으로 하면 그게 좀 더 합법성이 가깝겠죠. 단점이 뭐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다음에 소수의 지배를 또 받을 수 있다. 그 속에서도 소수의 지배. 집단 구성원 중에서 서열, 경험, 의사결정 문제에 관한 지식, 다른 구성원의 영향력,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결단력이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해 한두 명의 구성원이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다른 구성원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수가 집단을 지배하게 되면 최종 결정 의사에 대한 바람직하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조의 의사결정. 몇 사람이 특정 대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나머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는데 이런 묵시적 동의로 간주된다.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가만히 있죠. 사실 침묵은 동의보다 반대에 가깝다. 그러니까 묵시도 동의를 본다 얘기죠. 애매한 모원 체계. 개인 의사결정 경우는 의사결정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그러나 집단 의사결정에서는 집단 구성원이 책임을 공유하거나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자, 그 집단 의사결정의 유효성, 일단 정확성이 개인보다 높겠고 신속성은 느리겠죠. 그 다음에 창의성, 당연히 창의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수용 정도 당연히 높겠죠. 그 다음에 조직의 규모적인 측면에서 최대 5명에서 15명이 적절하다. 그랬네요. 집단 의사결정할 때 유효성, 효율성. 집단 의사결정 개인의 의사결정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하지만 정보 탐색 비용은 적게 소요된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사회증을 활용할 것이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효성의 증가, 효율성의 손실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결정합니다. 자, 집단 사회증의 개선법. 자, 집단사고. 자, 집단사고 뭡니까? 집단 구성이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기 위해 상이한 견해 표현을 유보하는 것. 자, 상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응집적인 집단의 조직원들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려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럼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누가 비판자는 끝까지 비판해야 되는데, 자, 집단사고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많은 현상이나 고정관념의 형태로 나타나긴 한다. 저 구성원들은 외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고정관념에 대항하기 위해 불가피한 관상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비판에 대한 빈정거리나 상대방의 견해를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피그스만 침공, 이때 쿠바에 그죠? 뒤 나올 겁니다. 미국인 침공에 실패했죠. 이때 이제 만장일치 가깝게 전쟁 침공을 하기로 했는데 반대파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듣지 않았죠. 쌍그리 무시했죠. 미 챌린지 우주항공선 이것도 출발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이제 집단 사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 날짜 이 시간에 발사해야 된다 해서 수리하지 않고 올라간 거죠. 자, 브레인스토밍 뭡니까? 아이디어를 그냥 막 뽑아내는 거죠. 중간에 누가 그 아이디어가 어떻다 저떻다 걔네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많이 끄집내서 그 속에서 가장 괜찮은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아이디어가 어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얘기예요.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 때 지켜야 될 건 제 시대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 평가 끝에 자유로운 토론, 의견 제시해야 되겠고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서로 아이디어 내야겠죠. 이미 제시된 아이디어나 대안의 수정이나 개선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이미 냈다면 그에 대한 보완할 점을 또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사고의 개선, 참 집단사고 얘가 요 부분이죠. 뒤로 개선. 아까 말씀드렸죠. 1961년 사실 4월 17일 미국에 1,400명이 갔지만 포로가 다 됩니다. 1,200명 100명이 죽고 그리고 포로 값으로 얼마 주냐면 5천만 달러를 쿠바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빼냈는데 이때 말 그대로 뭡니까? 전체적인 반대 의견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그 분위기, 그죠? 그 속에서 집단 사고가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베트남 확전 결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결정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그걸 싸하게 무시하고 집단 사고를 밀고 나간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재정 빚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돈을 찍어서 푼다면 그래도 국가 부도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목 집단의 명목은 다른 집단, 기존의 동일한 집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그죠?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집단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의견을 내는 겁니다. 먼저 집단 구성원이 서로 모인 다음 다른 구성 하여금 의사결정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대안을 각자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다른 구성 아이디어 대안 제시할 때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모든 대안이 제시된 다음에 토의를 금지하고 집단 전체가 아이디어가 대안의 명확성을 토의하고 평가합니다. 각 집단 구성이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해 독립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중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아이디어를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 비슷한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고 진짜 의견을 수집하고 단순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 기법은 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개발하거나 실행 가능하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유효한 기법이다.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자 맹목 집단과 유사하긴 하나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게 아니다. 출석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통해 의견을 수집한 다음에 다시 또 의견을 또 모은다. 먼저 의사결정을 확인한 다음에 신중하게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게 한다. 각 구성원은 익명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설문에 응하게 된다. 첫째 설문의 결과를 진행 담당 부서는 수집, 정리하여 다시 문서하고 각 구성원 정리의 문서 결과를 다시 나눠준다. 구성원을 하여금 설문 결과를 읽어보게 하고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때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거나 본래의 입장을 바꾸게 된다. 바꿀 수도 있겠죠. 그치? 합의된 의사결정 대안이 나올 때까지 위의 4단계를 다시 반복한다. 하다가 계속 로테이션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네.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자 마지막이네요. 의사결정에 위한 포인트 첫 번째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 도와라. 한마디로 하면 쿠바 친구인데도 다른 사람 의견 반대되는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 집단 사고 때문에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 정주영 회장이 되게 기업가 정신이 강한데 밑에 참모진 자체도 또 기업가 정신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냥 기업을 예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밀고 나가겠죠. 그럼 기업이 망합니다. 그래서 밑에 참모진은 또 좀 안정적인 그 선호한 사람을 또 만들어 놓고 또 지금 뽑아 놓고 또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다 이렇게 다혈질은 안 되겠죠. 야후 수립자 제니 양과 데이비드 바일로는 사회 기회를 보장하는 데서 남다른 능력이 있었으나 경영자로서는 역량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탁월한 능력을 지닌 티모시 쿡을 CEO로 맞아서 그죠? 경영진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프리 멜린 또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 예배 두어라. 서로 다른 유형 가슴형, 머리형, 장애인 뜻이 애니어그램 그죠? MBTI 16가지 성격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생활과 위해 조직내 자신과 성격이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어린이집, 부산의 어린이집에 이렇게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북구에 있었는데 원생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생이 결석을 많이 하고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가 봤더니 그 선생님이 7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 7분이 전부 O형인 거예요. 원장님도 O형이에요. 그러면서 그 O형들이 그 혈액형 A형의 어떤 원생을 관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마음을 이해해주고 좀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가기 어렵거든요. 좀 O형이 좀 활발하고 좀 이런 성향인데 그런 점에서 깜짝 놀랐죠. 제가 컨설팅하면서 선생님을 모집할 때 원장님 스타일대로 직원을 뽑고 계신 것 같다. 선생님은 다양하게 뽑혀야 되는데 원장님은 추진력만 생각하고 추진력이 있으면 선생님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꼼꼼하게 추진력이 없어도 꼼꼼하게 내실을 또 다지는 선생님도 뽑아야 된다 해서 제가 컨설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회장의 레지널드 존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나 후계자 다소 무례하고 끝이 없는 인물이다. 잭웰치 잭웰치는 리더십 교육을 시켜서 그 역량에 미달되면 잘라버리고 또 그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때는 양날에 칼 정도로 설쳤죠. 네. 근데 지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자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라. 외적인 환경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낙관적이고 이상론적인 사고에 의해 의사결정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막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냉철하게 직시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 에버트 랩사는
더 이상 최고의 제약사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냉철하게 쟁취하고 대신 최고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영양제와 진단 장비를 쪽으로 사업을 방향을 틀어내가지고 74년 이후 15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시장 수익을 4배 이상 성과를 거뒀다고. 멋지네. 가치 있는 실수는 과감히 포용하라. 가치 있는 실수. 그러니까 의사결정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가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충분히 배상하고 포용해야 된다. 맞죠? 그 예로 시스코 시스템즈사의 존 챔프스 회장은 실패할 수 있다. 맞죠? 그러나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에겐 줄 자리는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잉사 같은 경우도 실패로 배우는 문화를 조성해서 프로젝트 홈워크라는 진단팀을 구성하여 과거에 실패한 프로젝트를 결합해 많은 기종들의 개발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품 개발, 제품 생산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로써 가장 성공적인 기종 757, 767 기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 과거에 실패한 기종을 연구해서 이렇게 실패 없이 비행기를 잘 만들고 있다. 현장에서 정보를 얻으라. 탁상공론 하지 마라 이거죠. 탁상공론, 탁상공론 하지 마라.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결정 사항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라. 그죠? 사실 기초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가설적인 추론에 의해서 실제로 원하는 결과와 많은 괴리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어라. 그래서 실제 토론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통 경영진은 최종 보고서를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최종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수의 많은 논의와 현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보고서를 만든 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의사결정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것. 한번 참여 경영을 하라. 그냥 보고서 만들어서 쭉쭉 배포하고 그냥 날 따르라 이게 아니라 참여시키고 서로 질문받고 이렇게 해보라 라는 거죠.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 조언을 얻어서 다른 의사결정을 따라야 된다. 그죠? 내리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 고집부터 못하겠네요. 자신의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성적 역량 확보가 진행돼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자기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네요. 장단점.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숨기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고 더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자. 자, 이번에 이제 부교재네요. 직관적 모형, 직관적 의사결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상황이 불확실성이 심할 때, 과거 예가 없을 때, 과학 예측이 어려울 때, 정형화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현실적 자료 정보가 부족할 때, 방향 제시 불명치 않을 때, 비슷한 대안이 많을 때, 시간 제약이 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직관적 모형을 통해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 의사결정 스타일, 단순형, 분석형, 개념형, 행동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단순합니다. 즉각 결정,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안 한다. 예, 규정과 절차대로만 한다. 이런 경우는 뭐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냥 계속 하는 거죠. 큰 변화 없이. 복잡한 문제, 분석형, 대안을 신중히 분석, 문제 해결 전략, 혁신적인 방식 접근. 좀 분석형에 가깝네요. 사교적 인간관계 해결, 정서적, 예술적 접근,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를 즐김. 이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형, 자기가 속한 조직을 고려, 남에게 이익이 되도록 결정, 남의 이 아이디어 경청, 회의 토론 결정, 뭐 이런 것도 좀 있겠네요. 하여튼 내가 행동형인지 개념형인지 분석형인지 단순형인지 잘 보고 자기가 너무 여기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다 조화롭게 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11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경청 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12장에 뵙겠습니다.